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그리고 내외빈 간단한 인사소개와 축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희 본원의 이사장님이신 이사장님의 기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에 이어서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김경림 전 튀니지 대사님께서 해주시고, 이어서 김호중 전 예비역 준장님께서 지정 토론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나오는 질문은 쪽지를 통해서 미리 받겠습니다. 방청하신 여러분들이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미리 쪽지에 적어서 전달해 주시면 그 쪽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두에게 전달해서 그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국민의례입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나머지 국민의례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신 몇 분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간을 내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콜로퀴움 행사를 위해서 찾아주신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축하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하시죠.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해도 다 보이시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다산 선생님 고향에 오셔서 이 다산 콜로퀴움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뜻깊게 생각해서 같이 여기 잠깐 자리해서 축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또 정세현 우리 통일부 장관님께서 전 통일부 장관께 오셔서 우리 지역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어르신 인사드리러 차원에서도 제가 오늘 참석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아시겠지만 남양주시는 우리 다산 선생님의 고향이시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 또 남다르시죠. 우리 선생님에 대한 그 마음이 남다른데 우리 선생님의 그런 큰 업적에 비해서 그 사상이나 그런 정신이 좀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좀 빨리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또 생각같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항상 좀 무거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좋은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리고 이 앞으로의 이런 행사나 뭐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 시에서 선생님의 사상을 전달하는 데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의회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남양주시 수호센터의 대표로 계시는 손정선 대표님께서 오셨는데요. 혹시 계시면 손정선 대표님 인사해 주십시오. 혹시 오늘 수호하시기로 한 분 계시면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의 문화예술국장님으로 계시는 용성만 국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김종규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민주평통 국민소통분과 상임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민주평통 국민소통분과 강남 지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오늘 이 모임에 꼭 오시기로 하셨던 분이 한 분 못 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다산연구소 이사장님으로 선임되신 황인경 이사장님이 오늘 꼭 오시기로 하셨는데 이 코로나 확진 판정 때문에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뜻을 함께 하시는 새로운 이사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그리고 특히 다산 선생님을 오래전부터 흠모하셔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다산 선생님께 대금 연주를 한번 봉헌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현 문화유산 국민신탁 홍보위원이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상의 집이라는 곳의 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다산 선생님을 위해서 연주를 한 곡 들려드리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대금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통일 신라 시대 때부터 내려온 우리나라 전통의 악기고 또 뭐 옛날 선비들의 그런 악기이기도 하니까 다산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청성자진한입이라고 하는 곡을 연주를 할 건데요. 이 곡은 이제 연주자의 호흡에 따라 조금씩 연주가 달리 연주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연주할 때 제 호흡이 얼마만큼 잘 유지가 되는지 이런 걸 감상 포인트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소리를 통해서 공감하는 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예. 선생님께서 가신 지 178년이 됐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번 이 대금 연주를 통해서 선생님도 아마 깊이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상현님 그동안 준비해 주신 그 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콜로키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콜로키움이 바로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다소 좀 생소한 말이죠. 우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오래전에 그리스 시대에 직접 민주주의를 할 때 어떤 현안, 그 상황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덮거나 또는 그냥 누르거나 이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론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길을 모색했어요. 요즘에는 흔히 우리는 그걸 집단지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리스 시대의 그런 말을 가지고 좋은 정치를 했기 때문에 다산 선생님도 이렇게 우리가 콜로키움을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다산 콜로키움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지금 현재 11번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콜로키움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탕을 우리가 까는데요. 그 바탕을 기조사 우리 다산 정약용문화교육원의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정기환 이사장님을 모셔서 기조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평일 오후고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다산 정약용 문화교육원 회원님들과 그리고 남양주 시민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단법인 다산 정약용 문화교육원 이사장 정기환입니다. 저는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아마 이곳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도서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저희 단체의 행사를 위해서 빌려주신 남양주 시와 그리고 정약용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단체가 이 공연장에서 행사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이 참 많이 오시고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마음을 모두 모아서 정식으로 감사의 인사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단체는 인류의 큰 스승이신 다산 선생의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널리 알리고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 한 20여 년간 이곳 남양주 마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다산 콜로키움은 올해 3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다산 콜로키움은 다산 선생의 실용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시대에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에 대해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대토론과 소통의 한마당입니다. 올해는 모두 7차례의 다산 콜로키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3년에 문을 여는 첫 행사로 혼란의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간의 군비 경쟁으로 촉발된 냉전 시대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 체제가 고착화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속에서 터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를 다시 제2의 냉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앞날은 마치 황사먼지로 부옇게 뒤덮인 한반도 서울 상공을 연상케 합니다. 최근 들어 불안감이 국민 사이에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호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이 시대에 다산 선생이 살아계신다면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바로 이 점이 오늘 콜로퀴움 개최의 동기이고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획 취지에 따라 다산의 반개 후손이시고 다산 정신과 사상을 바탕으로 외교와 통일 분야에서 50년 이상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정세현 통일부 장관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장관님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전략은 최근에 출간하신 통찰이라는 저서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통찰, 이름 그대로 그 경륜을 바탕으로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장관님만의 날카롭고 심오한 통찰적 시각으로 자세하면서도 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읽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장관님께서는 우리 역사의 교훈을 반추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총론적으로 살펴주시면서 해법을 찾아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치 외교 분야의 전문가이신 김경림 전 튀니지 대사, 그리고 김호중 전 예비역 준장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방청객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하여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현상을 확인하시고 우리 속에 면면이 흐리는 개혁인자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염원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귀중한 지침이 되시고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기환 이사장께서 기조사를 여러분께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오늘 콜로퀴움의 본 내용이 되는 주제 발표 시간에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저희 주제 발표자이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에 대한 양력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 오늘 콜로퀴움을 위한 자료집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정세현 장관님의 경력과 그동안 저술하신 저서들이 아주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살펴주시고, 다만 1993년 3월 북핵 문제가 발생한 뒤로부터 이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그리고 국제 정치를 30년 동안 일관되게 연구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특히 통일 외교와 관련된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아마 독보적인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
우리 정세현 장관님을 애칭으로 한반도의 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세현 장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양해를 좀 구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저께 제가 왼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이게 왼쪽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안경만 쓰고 있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불편해서 제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오늘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박수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60년 전에 1963년입니다. 60년 전에 고3 때 동군으로 소풍을 가는 길에 지금도 도농역은 남아 있죠, 기차역. 그 앞에 잠깐 섰던 기억만 가지고 있는데 60년 후에 이쪽에 왔더니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네요. 엄청나게 커졌네요. 그리고 여기가 그때도 남양주라는 행정구역이 있었는지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남양주가 요즘 국회의원이 3분이죠. 가불병 그런 거 보면은 인구가 거의 지금 100만 가까이 돼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대단히 큰 도시가 됐군요. 그런데다가 다산 정약용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약용 도서관까지 남양주 시에서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기환 이사장께서도 잠시 소개를 하셨지만 다산 선생의 반개 후손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를 쓰는 제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정가입니다. 제 경력이 지금 전 통일부 장관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전 통일부에서 77년부터 통일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계급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 시작을 해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영삼 정부 때는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3년 8개월이나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통일부 안에서만 일을 했더라면 몰랐을 법한 일들을 많이 보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93년이라는 제가 93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93년 3월 말에 청와대로 불려가서 비서관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93년 3월 12일 날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인이라고 할 수 있는 NPT에서 탈퇴를 한다는 선언이 나오고 이 북핵 문제가 그러면서 북핵 문제가 터졌습니다. 북핵 문제가 터진 이후에 그 대처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던 나중에 우리 김경임 대사님도 참석을 해서 질문하시기도 했지만 우리 외교부가 왜 이러나? 핵 문제가 터졌을 때 물론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가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은 도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대한민국인데, 그러려면은 자기 독자적인 해법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초기에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 같은 것을 미리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지금부터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한다는 명분하에 미국의 얘기를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그런 식의 일들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저는 비분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뭐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뭐 또는 경희대학, 건국대 모든 웬만한 대학에서는 다 그냥 정치 외교학과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학만큼은 정치학과 외교학과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53년 그렇죠. 55년부터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제가 외교학과를 들어가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그 학과장 교수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외교학과를 세운 따로 별 특별한 이유는 통일 문제 때문이다. 55년에 제가 이제 50 그러니까 55년이면은 그 독일도 분단돼 있었고 뭐 남북 한반도도 분단이 됐던 시절이지만, 어쨌건 2차 대전 이후에 전후 처리 과정에서 독일과 한국이,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국제정치적인 원인에 의해서 분단이 됐고, 그것 때문에 전쟁도 치렀는데, 우리는 독일은 그런 짓을 안 했지만 6.25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이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학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정치외교학과라고 해서 섞어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좀 적절치가 못하다. 말하자면 소수 인원이지만은 통일 문제를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긴밀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1년에 20명, 정원이 한 학년에 20명 했지만 20명 중에, 여러분들 직원들 20명 중에 10명만 나와도 이 통일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외교학을 가르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통일 문제와 국제정치, 이거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꾸준히 통일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77년에 통일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하면서 항상 남북 관계를 그 자체, 북한 내부 사정을 그 자체로만 보질 않고 항상 국제 정치와 연계를 시켜서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 6, 7년 한 끝에 93년에 청와대 이제 불려가서, 사실 그 공무원들 청와대 불려가는 건 그렇게 남들은 부러워하지만은 당사자는 죽을 지경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을 하면은 비서관으로 일하건 행정관으로 일하건 뭐 수석 비서관으로 일하건 대체로 한 늦어도 8시까지는 출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7시에 나와야죠. 더군다나 또 외교 분야는, 외교 또 안보 분야는 와싱턴 시간과 서울 시간이 이게 딱 밤낮이 바뀌는 시간 아닙니까? 또 북핵 문제 놓고 유럽에서 무슨 제네바 같은 데서 회의가 열릴 수도 있는데 거긴 또 우리보다 8시간 늦습니다. 8시간 시차, 12시간 시차 이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퇴근을 11시, 밤 11시 반인데도 맘 놓고 할 수가 없어요. 갔다가도 다시 와야 돼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고 삐삐 몇 개 없던 때지만은 그렇게 해서 좀 고생하면서 통일교수관으로 일을 3년 8개월 하는 동안에 북핵 문제는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꼬이고, 또 그러다가 다시 또 해법을 찾는 것 같다가 또 꼬이고, 이런 걸 여러 번 되풀이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외교를 하는 것인지 미국의 외교를 하는 것인지 모를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부 안에 너무도 많다 하는 것을 묘하게 느꼈습니다. 한 3, 4년 됐나요? 우연히 제가 극장에서는 보지를 못하고 어디 유튜브에서 봤나요? 유명한 배우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으로 나오는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였나요? 영화였는지. 거기에 보면은 그 세종대왕 시절에 이제 장영실이라는 사람을 그야말로 천민을 벼슬을 줘가지고 해시계 물시계를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명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명나라가 조정이 이미 조선조 때는 남경에서 북경으로 이사를 온 뒤이기 때문에 어쨌건 우리가 북경과 베이징과 그때는 연경이라고 그러죠. 연경과 한성이 경도로 볼 때 1시간 그 시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냥 북경 시간으로 살았던 거예요. 북경 달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북경에 비가 안 와도 청명, 고구, 무슨 입춘, 입하 등등 여러 가지 24절기가 있고 그러지만은 그걸 다 중국에서 결정을 해요. 그 당시에는 달력을 별도로 만들면 그건 중국한테 크게 혼나는 일입니다. 매년 해마다 동짓날이 되면은 사신단이 떠납니다. 거의 한 달 이상 걸려서 가가지고 세배를 들고 조선의 왕을 대신해서 사신단이 청나라 황제한테 세배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중국에서 만든 그해 달력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농본 사회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한 질서를 중국이 정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게 중국의 절기와 중국의 기후하고 우리 기후가 유도상 같지 않고 경도상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달력을 쓸 때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종은 별도로 우리 실정에 맞는 달력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해시계 물시계를 연구시킬 때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저건 대신들이 그 앞에서 큰일 날 일이라고. 명나라 사람은 이건 큰일 날 일이다. 이거 죽을 죄를 짓는 거다. 명나라한테 물어봐야 된다. 심지어 거기는 이제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꾸민 것 같지만은 일부가 명나라에 대한 내통을 해서 해시계를 만들고 있는 거를 일로 받쳐가지고 그쪽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그걸 때려 부시는 장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때 세종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조선의 신하냐 명나라의 신하냐 고함을 지르면서 한글 만들 때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어디 감히 중국 문자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우리 글을 따로 만든다는 거냐. 오직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사대주의밖에 없다. 사대를 해야만 살아남는다. 어설프게 독자 노선 걸으려고 하면 이건 죽도 밥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기 시작하면 우리 백성은 다 죽게 되어 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무조건 독자적인 글자도 못 갖게 하고 독자적인 농력도 못 만들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깨우친 바가 좀 있었어요. 우리 사대주의 뿌리는 어디까지인가? 별도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통일신라 이후입니다.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당나라 힘을 빌렸죠.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당나라 힘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물러간 줄 아십니까? 신라도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군 이름이 당나라 장수 이름이 소정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배워서 아실 겁니다. 소정방이가 부여해 가면 그 정림사지 석탑 백제 5층 석탑에다가 그 당나라가 백제를 이렇게 말하자면 평정을 했다는 걸 새겨 놓지 않았습니까? 그 짓을 소정방이 했죠. 소정방이가 나중에 신라까지도 어떻게 당나라 휘하에 집어넣으려고 전쟁을 벌였다가 문경쯤에서 어디 전투가 붙었는데 김유신 장군한테 죽어버렸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잘 죽였죠. 당나라가 소정방에 거기서 죽은 거에 대해서 일체 역사서에 기록이 없어요. 창피한 일이니까. 어쨌건 백제를 멸망시키고 난 뒤에 백제 땅은 사실상 당나라가 지배를 했습니다. 웅진 도독부란 게 그겁니다. 신라 것이 아니었어요. 고구려도 상당 부분을 안동 도부란 걸 두고 당나라가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신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겠지만은 결국 그렇게 막강한 당나라 밑으로 들어가서 신라의 인테리들이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머리 좋은 젊은 친구들이 당나라로 유학 가서 당나라에서 과거해가지고 거기서 벼슬 하다가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요즘 미국 유학 가가지고 박사한 뒤에 거기서 가르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뭐 교수가 되고 관리가 되고 그런 것이 그때하고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당나라에서 과거를 해가지고 신라에 들어와서 또 벼슬을 한 대표적인 경우가 최치현입니다. 신라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중국의 통일 왕조가 나오면 무조건 그 밑으로 들어갔어요. 당나라 이후에 송나라 아닙니까? 송나라 섬겼죠. 송나라 섬기다 송나라가 힘이 약해지면서 거란 쪽에 요나라한테 밀리니까 나중에 또 요나라로 섬겼어요. 거란 쪽에 요나라가 또 여진 쪽에 세운 금나라한테 밀리니까 그 만주 쪽에서 시작한 거죠. 금나라는 나중에 그것이 청나라의 전신입니다만 금나라가 그때는 또 금나라를 섬겼어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사신들이 참 송나라 조정이 개봉해 있을 때는 거기 가느라고 그냥 빙 돌아서 육지로 해서 가느라고 고생했지만은 요나라가 또 중국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는 그 이제 만리장성 남쪽으로 내려갔으니까 거기는 비교적 가깝죠. 어쨌건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되는 그 길을 댕기면서 또 이제 요나라가 금나라한테 밀려서 금나라가 중국 땅을 지배하는 그 주인이 됐을 때는 또 금나라를 섬기느라고 정신을 바쁘고 그런데 이제 금나라도 결국 나중에 그러기 전에 송나라가 이제 원나라한테 밀리지 않습니까? 몽고족에. 몽고 때는 그 사람들은 무자비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몽고족은 징기스칸의 그 후예들이 무자비해가지고 뭐 저쪽 그야말로 유럽까지도 막 그냥 쳐들어가고 해서 그야말로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때문에 앵글로 색슨족도 막 밀려가지고 뭐 이렇게 남쪽으로 또는 뭐 그러니까 라틴족이고 앵글로색슨이고 전부 다 게르만족한테 밀려서 도망가고 게르만족은 몽골한테 밀려서 도망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유럽에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 몽고가 자기 본거에 의지했던 아시아를 완전히 지배할 때 고려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굴욕적으로 살았는지는 그 왕의 이름에 공자가 들어가고 공경할 공자가 들어가고 충성자가 들어가는 게 원나라한테 충성하고 원나라를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서 보내는 공주를 왕비로 삼아야 돼요. 사회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지간의 관계에서 부자지간의 관계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조선조 때는 또 원나라를 밀어내고 이제 명나라가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나라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명나라를 섬기는 조선조 초기에서 임진왜란까지 명나라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이쪽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만주 대륙에서는 후금, 나중에 청으로 이름을 바꾼 그 여진족들이 또 다시 또 일어서 가지고 먼저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나중에 이제 청나라고 이름을 바꾼 뒤에 만리장성을 넘어 들어가서 베이징에 있던 지금 자금성이죠. 거기에 있던 명나라 그냥 황제를 밀어내고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됐는데 그때 명청 교체 기간에 우리나라 이제 리더십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은 그 선조가 임진왜란 때 참 무능했었습니다. 여기 전주희 씨가 계시겠지만은 선조 얘기 나쁘게 한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임금은 오래 했어요. 임진왜란이 나서 이제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의주는 왜 들어갔느냐? 의주, 신의주 옆에 의주. 의주에 가서 피신해 있으면서 더 평양을 지나서 또 밀고 올라오면은 강 건너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명나라의 보호를 받겠다는 계산으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렇게 도망을 가니까 백성들이 경복궁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놈의 임금 이제 들어갈 데 없이 만들자 해서 경복궁을 불태웠습니다. 외적이 불태운 게 아닙니다. 그게 백성들이 화가 나서 경복궁을 불태워버렸어요. 조선조 초기에 정도전이 죽어라고 만들었던 이 경복궁. 지금 서울에 있는 그 5대 그 고궁 중에 제일 큰 게 경복궁이죠. 경복궁이 불타고 난 뒤에 뭐 창덕궁에도 들어가고 창경궁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지금 현대가 됐나요? 옛날 서울고등학교 자리. 그게 경희궁 자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희빈이 숙종하고 연애를 하던 그 경희궁은 이제 경희궁에 숙종이 있을 때인데 그 인왕산 밑에서 그렇게 연애를 했어요. 장희빈하고 숙종하고. 경복궁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경복궁은 나중에 대원군이 들어서 가지고 경복궁을 그 재건축할 때까지는 불탄 상태로 있었습니다. 어쨌건 선조가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 때 수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었고 자기는 의주로 가가지고 피난해서 죽지 않고 나중에 이순신 장군 때문에 임진왜란은 끝났지만은 어쨌건 다시 서울로 돌아온 뒤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없었어요. 선조가. 말하자면 정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옛날엔 정실 자식만 임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적장자 아니면 장자가 신통치 않으면 뭐 차자로도 넘어갈 수 있지만 그리고 서자인 광해군이 이제 임금이 됐습니다. 근데 광해군이라는 사람이 왕자도 못 붙이고 종자도 못 붙이고 조자도 못 붙이고 그 광해군으로 끝났지만은 광해군의 외교는 탁월한 외교가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집권했던 시기는 이 임진왜란이 막 끝나고 난 뒤에 나라는 피폐해졌지만은 피폐해진 상태인데 중국 대륙에서는 명나라는 기울기 시작하고 청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었습니다. 명은 기울고 청은 일어날 때 광해군이 야 이거 우리 조선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하들은 전부 명나라에 대해서는 의리를 말하자면 임진왜란 때 저희 원병을 보내줬던 은혜를 거기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명에 대한 사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저건 이미 기울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진족의 청은 지금 후금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광해군이 무슨 청나라가 앞으로 중국 대륙을 전체를 지배하리라는 것을 예견한 건 아닙니다. 어쨌건 명은 힘이 없고 세론이라는 힘은 지리적으로 훨씬 조선에 가까운 청이 지금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우리가 외교를 똑바로 잘해서 말하자면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소위 등거리 외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친명 사대주의에 젖어 있는 당시 조선 조정의 신하들을 위협한 겁니다. 만약 광해군이 지금 임금이 그때는 광해군이라는 것이 이제 임금이 되기 전에 군호에 불과한데
저 지금 주상이 저런 식으로 외교를 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은 결국 그동안 명나라를 섬기면서 구축해왔던 세력, 말하자면 조선 내에 그 카르텔이 있고 친명 세력, 중국 내에 친조선 카르텔이 있는데 그 카르텔끼리 서로 연결해가면서 국제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무슨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기득권 카르텔이 있었는데 이게 허물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고 말하자면 일자리가 아니라 조정에서 쫓겨나게 되고 소위 친청파들이 친후금파들이 임금 주변에 세력을 형성해 놓으면 우리가 쫓겨나게 되는 거 아니냐. 저거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친명만이 살 길이라는 명분으로 과경호를 쳐냅니다. 15년이나 임금을 했는데 15년 동안 이런 소위 등거리 외교를 하는 광해군은 그대로 놔두면 결국 나중에 우리가 권력을 잃는다. 친명파들은 우리가 권력을 잃는다. 그 생각으로 광해군을 15년 만에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배다른 또 동생인 능양군을 임금으로 내세웁니다. 그게 인조입니다. 제가 왜 이 옛날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가? 바로 친명과 친명 4대 일변도 외교를 해야만 된다는 당시의 신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15년 동안 등거리 외교를 하던 광해군이 쫓겨난 뒤에 친명 4대파에 의해서 공립된 능양군, 나중에 인조로 이름이 이제 붙습니다만은 능양군이 임금이 된 데는 자기를 옹립한 세력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간 거예요. 그 청나라 무시한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혀 예견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우리는 명나라를 섬기면 그게 살 길이다. 그 당시에 임진왜란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조선에서는 제조지은이라는 판을 썼습니다. 만들죠. 그 은혜, 지은. 없어질 뻔했던 나라를 갖다서 살려줬다. 6.25 때 우리가 없어질 뻔했는데 미국이 우리를 살려줬다. 그게 현대판 제조지은의 논리입니다. 그 제조지은 때문에 이제 그 제조지은을 외면하는 광해군은 조선의 임금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이제 쫓아내고 제주도로 귀양 보내서 거기서 한 19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누굽니까? 인조는 들어선 뒤에 그 신하들이 하자는 대로 친명 4대 일변도 외교를 하는데 사실 중국의 정세는 명나라는 완전히 기울었고 나중에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꾼 뒤에 맑을 청자 청으로 바꾼 뒤에 만리장성을 넘어서 베이징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쉽게 저항도 못하고 명나라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이징의 자금성을 차지했죠. 명나라가 저놓은 궁궐로 들어가서 이제 천하를 호령하기 시작했는데 그러기 전에 자 명나라를 치고 들어가려면 후한을 없애야 된다. 지금 압록강 두만강 가운데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저게 그동안에 친명 4대 외교를 쭉 해왔던 습관으로 명나라 편을 들기 위해서 우리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후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럼 이건 처음부터 이걸 보르장머리를 고쳐놓고 우리를 상대로 해서 무력을 쓸 수 없는 상태로 무력화시켜놓고 그리고 맘 놓고 만리장성을 넘어야 된다. 계산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여진족이 백암 박은식 선생이라고 임시정부 때 그 2대 대통령도 했었던 분이고 여기 김남기 선생님 와 계시죠? 네, 여기 계시죠? 김남기 선생님은 직전에 지금 그 다산 문화교육원 이사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지금 정기원 이사장한테 이제 자리를 물려주셨지만은 저는 서울대 사학과를 나오신 분입니다. 그때
역사학자가 계시니까 이제 아주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청나라 이 여진족 그 청나라를 세우고 그 전에 또 금나라를 세웠던 여진족, 백암 박은식 선생이나 단재 신치호 선생 같은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그게 우리하고 같은 혈통이라는 거예요. 금나라도 우리하고 같은 혈통이라. 그리고 금나라가 금이라는 걸 쓴 것은 신라가 망한 뒤에 그 김씨들이 올라가서 만주의 여진족들을 평정을 해가지고 나라 이름을 금으로 세웠다는 설도 있지만 그것이 통설이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사상에 쩔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과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은 사실은 혈통상으로는 만주에 있는 여진족하고 이 조선족이 같은 혈통이라는 거, 사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친명만이 살 길이다. 한족을 우리가 섬겨야지 어떻게 여진족 같은 거고 같이 노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인조 시대에 이제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명나라를 치고 들어가서 이제 중국을 중국을 통일하고 싶은 후금의 입장에서는 조선을 먼저 복속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었고 1627년에 정묘호란이라는 게 일어났죠. 먼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근데 임진왜란 때 그렇게 시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문약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말 타고 들어오는 청나라 기병한테 바로 굴복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형제 관계를 맺고 갔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너희들 뒤통수는 안 때리겠다는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물러갔는데, 그 약속을 해놓고 가만 보니까 이 조선이 계속 명나라하고 좀 통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겠다. 확실하게 다져놓고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1636년 병자년입니다. 그때 임금은 처음에 강화도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인조는. 그게 뭐라고? 참 그때 판단하는 거 보면 저게 대륙에서 놀던 대륙에서 말 달리던 민족들이기 때문에 바다는 못 건넌다. 그러니까 강화도 배 타고 건너야 되는 이 강화도로 들어가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화도로 가다가 막 밀고 내려오는 게 속도가 빨라지니까 남한산성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남한산성 도망갔다가 거기서 버틴 것이 46일인가 밖에 안 돼요. 청나라 병사들이 들어가지고 전쟁 나면 제일 불쌍한 게 여자들입니다. 젊은 여자 인물이 반번하거나 없거나 무조건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그렇게 해서 잡혀간 여자들이 돌아올 때 그걸 또 돈 주고 속환이라고 그랬지만 말하자면 돈을 갖다 주고 몸값을 줘야만 데려온 겁니다. 그 시기에 판서급이었던 유명한 학자이기도 한 장유라는 사람이 자기 며느리가 그때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중국 사람들하고 살다가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돈을 준비를 해서 데려왔는데, 이게 중국 남자하고 살던 여자를 계속 우리 며느리로 데리고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허용해달라는 상소를 올릴 정도로 반상을 가리지 않고 잡아갔습니다. 청나라 병사들이. 그리고 약탈 맘 놓고 하고 결국 소문이 계속 이제 들리죠. 남한산성 꼭대기에 소장대라는 데 영김이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항복했던 장면 요즘 드라마에 보면은 엉터리로 하고 있던데, 그때 항복했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살았어야 되는 하는 식으로 한탄할지 모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관을 어디서 씁니까? 갓을 어디서 쓰고 머리 풀려야 됩니다. 옛날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머리 풀리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그리고
임금이 있는 권룡포를 못 입습니다. 신하의 복장인 푸른색 옷을 입고 맨발로 대군들 데리고 중신들 데리고 청나라 황제 청태종 앞에서 9계단으로 쌓아놓은 그 위에 앉아 있는 청태종 앞에 3번 무릎 꿇고 한 번 꿇을 때마다 3번씩 머리를 땅바닥에다가 부딪혀야 하는 3개 구고두례를 다 해야만 이제 항복식이 끝나는 건데 인조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완전히 그 당시 뭐 SNS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보는 사람만 보고 지나갔지만은 요즘 같은 시대에 가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적의 그 적군의 그 대장인 청나라 황제한테 항복하는 모습을 지나가다 찍어가지고 돌렸으면 아마 다 그 서러워서 자살들 했을 겁니다. 그런 식의 외교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고 나서는 또 지금 서울의 석촌호수 옆에 가면은 삼전도비라는 것이 있는데 만주어로 몽골어로 몽골까지도 이제 이미 장악을 했기 때문에 청나라는 자기네 고유인 만주어 몽골어 뒤에 한문 대청황제 공덕비라고 새겨놓고 배석 세워놓고 갔어요. 자, 인조가 그렇게 한 뒤에 좀 청나라한테 이제 완전히 군심 관계로 굽히고 들어가서 살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명나라는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그런데도 우리나라 조선이 얼마나 참 명나라에 대해서 이 애틋하게 그리워했느냐면은 연호를 청나라 초기에는 청나라 연호를 쓰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연호를 쓰면은 중국에 있는 상국의 연호를 그냥 그대로 갖다 씁니다. 독자적인 연호는 못 썼습니다. 마지막 임금이 만력인가 그렇습니다. 만력 후 몇 년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다 나중에 완전히 청나라 밑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청나라 연호를 썼지만은 그러니까 무슨 걸륭 몇 년, 뭐 강희 몇 년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제가 왜 이런 광해군과 인조의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 지식인들이나 관료들이나 외교안보 분야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론이 미국이 하도 프랑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프랑스한테 압력을 넣으니까 동맹은 속국이 아니다 하고 나왔었어요. 동맹은 속국이 아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맹 관계는 피차 종주국과 속국의 관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실제로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그거 바로 동맹을 깨는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미국은 아직도 세계 최강의 국가예요. 미국은 사실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사실상 자기들 한때 미국이 철저한 고립주의 외교를 했었거든요. 먼로 닥트린이라는 걸 내세우고는 유럽 문제에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 하면서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이제 딱 경지되어 있으니까 마음 놓고 자기들 산업을 일으켜서 서부 개척하고 그래가지고 공력이 커진 뒤에 노일 전쟁을 마무리 지어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1894년 청일 전쟁이 끝났을 때는 저희들끼리 해가지고 중국의 이홍장이 북양 대신 이홍장이 일본의 시모노스키까지 가가지고 졌으니까 이제 청일 전쟁에 졌으니까 가가지고 그때 이제 대만하고 평화도를 일본한테 넘겼습니다. 조선은 이제 그 뒤로 노일 전쟁까지 기다렸다가 넘기지만 우리는 일본한테 사실상 관할권이 넘어가지만은 청나라는 청일 전쟁에서 친 청나라가
일본의 그 시모노세키 하관 거기까지 가서 동경에서 온 관리하고 만나 가지고 사실상 항복 문서를 쓰면서 중국의 땅이었던 지금 대만, 타이완하고 평화도는 일본이 지배해도 좋다 하는 식으로 넘겨줬죠. 그리고 1905년 로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또 이기지 않았어요. 그 로일 전쟁이 끝나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이고, 미국이 바로 그 일본과 러시아의 대표들을 저 뉴햄프셔 중가에 있는 조그마한 그 동북 쪽에 거기에 포츠머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서 두 나라가 조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만주 쪽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은 러시아에 주고, 그 다음에 그 두만강 압록강 이남의 조선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은 러시아가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러시아가 눈 감아 줘라.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노일 전쟁을 조정하면서 우리를 일본 편으로 줄 세워 놨죠. 그리고 다시 또 이 바로 직후에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인 소위 지배권이라고 할까 영향권을 행사하는 것을 일본이 용인하는 조건으로 조선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배권을 일본에 가져도 좋다고 이중으로 그때 그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 유명한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겁니다. 미략입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테프트는 그때 육군 장관인가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그 협상할 때는 나중에 테프트가 대통령까지 됐나요? 미국에서? 김 대사님 오셨죠? 테프트 대통령 됐죠? 나중에. 아니 지금 찾아보시는 모양인데 제 기억에는 테프트가 대통령이 됐는가 하여튼 국무장관이 됐던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일 전쟁 끝나고 나서 조선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은 포츠머스 조약에서도 일본한테 넘어갔고, 필리핀 문제를 가지고 했던 가스라 테프트 조약에서도 일본으로 우리에 대한 관할권이 넘어갔었습니다만은, 그때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우리를 사실상 지배를 하게 됐는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데서 소상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임금이었던 고종님은 여기 지금 금곡릉에 계십니다만 누워 계십니다만은 우리 조선 그 구한말 외교사를 공부했던 저로서는 그때 고종임금은 정말 무능했어요. 민비를 당하지를 못했습니다.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랐어요. 민비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다 알아서 오고, 이 며느리가 좀 나이가 들으니까 시아버지를 밀어내버리고 청나라한테 부탁해서 잡아가라고 그러고 이모군란 핑계대고, 그런 뒤에는 남편을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청나라 힘 빌려서 일본 견제하려고 그러고, 또는 러시아 힘 빌려서 일본 견제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일본한테 이거 참 이때쯤 끝내라고 저기 예약해놨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 흐름이 끊어져가지고 그러다 결국 이제 나중에 말하자면 청나라 힘을 빌려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그러고, 또 일본이 또 이제 드세게 올라오니까 또 러시아 힘을 빌리려고 그러고, 또 미국도 어떻게 써보려고 그러고 하는 그 와중에 일본이 저 여자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1895년 10월 언젠가 경복궁 깊수건대까지 쳐들어가서 낭인들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죽이고는 불태워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민비 시해 사건이죠. 그런 뒤에 고종임금은 놀래가지고 그 이듬해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가 버렸죠. 그게 아관파천입니다. 거기 한 1년 이상 있었죠, 아마. 무슨 신세입니까?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지정학적으로 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에서는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이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알고 실시간으로 말하자면 정보를 뭐 도청을 하든지 감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그걸 체크를 해서 제대로 된 그 외교를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뭐 이때 미국 편에 붙는 것이 유리하면 미국도 붙었다가, 이게 좀 그게 아니면 또 일본 편에 붙었다가, 그게 아니면 청나라 편에 붙었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주구장창 한쪽만 섬기다가 조선은 결국 나중에 일본한테 먹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로서 살아왔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외교를 보면은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언론계도 장악하고 있고 학계도 장악하고 있고 그래요. 저도 사실은 교수가 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 공부까지 했는데 이게 뭐 생긴 게 교수 폼이 아니어서 그런지 대학에 자리를 못 잡았어요. 시간 강사 좀 하려고 진짜 새벽에 가서 그 학교의 유력자 대문 앞에 서 있다가 뭐 문전박대를 한 서너 군데 당했습니다. 나중엔 정말 더러서 못해 먹겠다고 그러는데 공무원 그냥 그대로 한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관 학자들도 보면은 너무 미국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은 너무 중국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중국 유학생은 중국적 사고를 하고 미국 유학생은 미국적 사고를 하고 일본 유학생은 또 일본적 사고를 하고,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게 너무 심한 걸 보면서 좀 줏대 있는 생각을 하고 줏대 있는 외교를 하면 안 되냐. 공무원 중에서도 좀 줏대 있는 외교를 하면 안 되냐. 소위 자국 중심성이 있는 외교를 하면 안 되냐 하는 그런 그 일종의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소개됐던 통찰이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 읽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참 그 쓰면서 한숨도 많이 쉬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큰 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비굴하게 큰 나라 밑에 가서 그냥 스스로 속국이 되려고 그러고 그냥 상전 떠받들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가. 2010년에 미국의 유명한 소위 그 국제정치학자이자 유명한 그 이 외교가인 헨리 키신저 박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2010년에 헨리 키신저 박사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기울고 있는 국가다. 디클라이닝 컨트리가 되어가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라이징 컨트리가 되어가고 있다. 떠오르는 국가가 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이 계속 경제 발전을 하면은 군사 강국이 될 것이다. 그럴 때 미국이 옛날 생각만 하면서 중국을 찍어 누르려고 하면은 그는 뜻대로 안 될 것이다. 어떻게든지 공존을 방향을 방법을 찾아라. 2010년에 그랬습니다. 그해 중국은 1978년 연말에 4개 현도라는 방침의 개방 개혁을 결정한 이후에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이 돼가지고 초기에는 G15, 뭐 G11, 뭐 G8, G7 이러더니 2010년에 G2로 올라섰습니다. 원래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걸 건너뛰어가지고 일본을 제끼고 일본이 상당히 오랫동안 G2로 남아 있었어요. 두 번째 부자 국가로. 독일이 3등이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그랬었습니다. 유럽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경제가 좀 규모가 커지려면 덩치가 있어야 돼요. 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일본이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지금 한 2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일본을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그 태생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G2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던 일본을 제끼고 G2로 중국이 올라선 것이 딱 2010년입니다. 키신저는 그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는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서
역대 정부에서 쭉 일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대통령이라고 해서 제가 무슨 뭐 정파적 또는 당파적 그 관계 속에서 축켜 올려야 될 그렇게 그 관계가 깊은 대통령은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비서관도 했는데 3년 8개월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2009년인데 2008년일 겁니다. 그때 이제 저는 노무현 정부에서까지 그 통일부 장관을 하고 난 뒤에 일주일에 한 번씩 김대중 도서관 그러니까 동교동 사저로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세 토론이나 하자. 그래서 임동원 전 장관, 박지원 전 실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넷이서 정세 토론을 매주 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2008년이면 아직 중국이 G2로 올라서기 전입니다만은 앞으로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참 힘들 거요. 외교하기가 참 힘들 거요. 그분은 말을 쉽게 해요. 뭐 현학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더구나 또 이 목포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서울에서 살았으면서도 목포 액센트를 못 버려요. 북한을 부간 그래요. 그런데 지혜가 하나 생각나요. 납니다 하는 얘기가 나요. 그러지 전라도식으로 그렇게 하죠. 좋은 생각이 나요. 그 시골에 가면 논두렁 속에 소가 걸어가지 않소. 소는 논두렁을 걸어가면서 왼쪽 둑에 풀도 뜯어먹고 오른쪽 둑에 풀도 뜯어먹고 또 물도 마시고 그러면서 자기 살을 찌워가지고 새끼를 먹일 젖을 만들고 또 살도 찌워서 결국 나중에 사람한테 잡혀 죽지만은 왼쪽 둑에 풀도 뜯어먹고 오른쪽 둑에 풀도 뜯어먹고 흐르는 시냇물도 마셔가면서 살듯이 우리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미국 사이에서 그런 식의 외교를 해야 될 것 같소. 그게 2008년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헨리 키신저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하나는 라이징 컨트리가 되고 하나는 디클라이닝 컨트리가 된다. 미국이 아무리 팍스 아메리카나를 운영하고 있었고 세계 최강의 국가겠지만 중국이 떠오르는 태양이 되고 미국은 지금 지는 태양이 된다. 이럴 때 미국이 중국을 무조건 그때를 대비해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건 이제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등거리 외교 같은 건 안 하죠. 이 두 말씀을 합치면은 우리 외교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변도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동이 완전히 중국 편을 섰습니다. 과거에 중동은 미국의 영향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석유도 달러로만 팔았습니다. 이제는 달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국 유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우디하고 이란이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사우디하고 이란을 베이징으로 불러가지고 화해시킨 게 지금 중국입니다. 중동이 완전히 중국 밑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팍스 세니까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작지만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이게.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는 아직 살아있지만 그게 서서히 기울고 있다 이게. 그러나 아직은 지금 그것이 힘이 있다. 지는 태양과 솟아오르는 태양. 어느 한쪽이 줄을 설 것인가. 지는 태양도 무시할 수 없지만 떠오르는 태양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등거리 외교를 안 됩니까? 마크롱마저 미국이 너무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찍어 누르려고 그러니까 마크롱도 다 이 눈치가 있으니까 그러죠. 미국이 힘이 기울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대들은 거죠. 동맹은 속국이 아니다. 우리는 속국이 되더라도 동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좀 추상적인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었었고 지금 다시 떨어졌지만은
세계 6번째 군사대국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조금 우리가 불리하긴 하지만은 제일 강한 군사대국이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이게 옛날에 초기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낡은 무기가 많아요. 어쨌건 세 번째가 중국입니다. 네 번째가 인도입니다. 요즘은 중국보다 인도가 더 인구가 많습니다. 많아진대요. 인도는 산하 제한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일본입니다. 한국이 여섯 번째입니다. 북한은 28구등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걸 쓰면은 저희들은 죽어요. 그걸로 협박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실제로 쓸 수 있겠는가? 저는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거기에 벌벌 떠냐 이거야. 그러면서 그냥 미국한테 무조건 막아달라고 그러는데 미국으로서는 잘 됐죠. 이렇게 지금 굽히고 들어올 때 북한 때문에 저렇게 굽히고 들어올 때 딱 이거 말하자면 목덜미를 잡고 사라는 무기 다 사. 확장 해줄게. 사람은 사. 그다음에 한국의 기업들 다 중국에 있는 공장 뜯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쳐. 그럼 중국의 공장을 뜯어가지고 미국에 치면은 미국의 고용은 엄청나게 창출이 되죠. 중국을 괴롭히는 일이지만은 미국의 경제를 키우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안보를 확장 억제 방식으로 해서 보장해 주는 대신 우리의 그 대기업들의 소위 그 해외 투자를 미국으로 좀 더 끌어가려고 그러는 지금 상황에서 이럴 때 좀 할 말 좀 하고 덤비면 안 되냐 이거야. 마크롱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군사력이 바로 우리 밑이에요. 미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그 밑이 프랑스, 영국 이렇게 내려갑니다. 군사력은. 경제는 영국이 좀 높고 12경제대국에다가 6위 군사대국인 나라가 왜 이렇게 쩔쩔맵니까? 무슨 전생에 죄를 졌다고 이렇게 큰 나라한테 그냥 무조건 그냥 할 말도 못하고 예 알았습니다. 시키는 데 오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다 알아서 하죠. 제발 좀 저를 좀 북한만 좀 혼내주세요. 북한 겁낼 거 없어요. 제가 북한 77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몇 년입니까? 48, 9년 되는 한 5, 6년 됐네요. 저 종이호랑입니다. 지금 매일 지금 미사일 매일 멀다 하고 쏘아대죠. 어쩔 건데요? 바다로 쏘죠. 공간을 치죠. 군산 비행장 때릴 수 있어? 청주 비행장 박살내버릴 수 있어? 평택 미군기지 끝내버릴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저들은 완전히 초토화 되는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방에다 지금 괌에다 그야말로 핵폭탄을 얼마나 갖다 놓고 있는데 미사일이 거기 얼마나 있는데 북한은 완전히 쑥대밭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 겁낼 거 없어요.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데 계속 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걸 억제하겠다고 하는 발상만 하지 말고 그거보다는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그들이 그걸 안 쓰고도 우리를 갖다서 상대로 우리를 상대로 해서 우리를 상대로 해서 그런 군사적인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 대내 체제 결속을 위해서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의 적을 막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 우리를 언제 칠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똘똘 뭉쳐야 돼서 김정은 장군님을 모셔야 된다. 형편없어요. 지금 내부 경제 사정은. 그다음에 인민들의 이 정서는 완전히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남한 말을 얼마나 쓰는데요? 오빠, 자기, 그거 쓰면은 지금 완전히 7년 징역이에요.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한 주민들이 남한화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맨 처음에 쌀을 준 것은 95년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북한이 굶어 죽겠다고 할 때. 일본이 50만 톤 주겠다고 먼저 했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뒤로 서라. 아무리 저놈들이 김일성 조문 못하겠다고 나한테 따서 험한 욕을 할 망정 그래도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이 북한에 쌀을 먼저 보내도록 놔두면 내가 어떻게 되나?
우리가 그때 15만 톤 줬습니다. 나중에 일본이 약속대로 50만 톤 줬죠. 소문이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남조선에서 쌀이 온다는 건 그냥 입소문 금방 퍼졌고 나중에 50만 톤까지도 남쪽 쌀이 됐고 그거 참 절묘하더라고. 그때부터 북한 사람들의 남쪽 북한 인민들의 그러니까 선전선동 당에서 얘기하는 거 노동신문에 무슨 중앙 TV에 나오는 얘기 말고 소위 조선족들을 통해서라든지 뭐 그 해외 그 뭐 대사관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북한 인민들의 소위 그 정서는 남쪽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 특히 햇볕 정책 이후에 매년 40만 톤의 쌀과 비료 30만 톤씩을 주던 시절에 노무현 정부 때까지 시절에 그 사람들 마음은 이미 다 넘어왔습니다. 남쪽 드라마가 엄청나게 지금 유행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보니까 뭐 옷도 꽉 끼는 옷 여자들이 입고 다니고 여자들이 보니까 펑퍼짐한 옷을 입던 분들 보니까 젊은 처녀들 입을 때보다는 S라인, V라인이 살아나는데 그 옷을 입죠. 동대문 시장, 평화시장에서 중국 사람들이 보따리 장수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연변으로 가면은 연변에서 팔리는 것보다 강 건너서 들어간답니다. 북한으로. 그 입고 다니다가 잡혀가지고 무슨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한 사람들이 있었고 탈북자중에는 어쨌건 요즘 북한에는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남쪽에 CD나 USB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드라마도 들어가 있고 노래도 있습니다. 유포원자는 사형입니다. 그걸 보고 흉내를 낸 놈은 7년 징역입니다. 연애해라 이거야. 남자친구한테 가령 김남기, 남기동무 이렇게 불러야지 오빠 이렇게 부르지 말라 이거야. 남기동무도 그 자기 여자친구 영숙이한테 영숙동무라고 부르지 자기 그렇게 부르지 말라 이거야. 그런 것을 단속한다는 법 조항을 보면은 북한이 얼마나 지금 물렁물렁해졌는가. 그야말로 북한 다루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한문 글자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평자, 고를 평자지요. 화, 평온할 때 화자, 표 화자 옆에 입구자가 붙어 있습니다. 입속에 벼가 들어가는 게 골고루면 그게 평화입니다.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는데 어떻게 거기다 그 사람한테 대고 주먹질을 하고 칼질을 합니까? 북한에 쌀을 주고 비료를 주는 것은 김정은한테 줄 수밖에 없지만 제도적으로 그게 결국은 배고픈 북한 인민들 입에다가 그걸 넣어주는 거고 그걸 받아먹던 시절에 북한 사람들의 정서는 엄청나게 변해가지고 금강산 관광 초기에 98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군인들 눈이 독사 같았었어요. 쌀과 비료가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눈초리가 달라지고 그야말로 무슨 연애하는 놈들이 그윽하게 그 자기를 바라보는 눈초리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 야, 표화자 옆에 입구 그리고 고를 평자 남쪽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가는 그동안에 저렇게 변하는구나. 남북관계는 그렇게 풀어가면 되고 외교는 미국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태양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이쪽 두개 풀도 뜯어먹고 저쪽 두개 풀도 뜯어먹는 시골 논두렁을 걸어가는 소처럼 외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말씀을 시작하신 지 아이고 이건 선글라스를 끼고 보니까 참 잘 안 되네요. 네, 잘 해주셨습니다. 아유. 워낙 오랫동안 우리 외교와 통일 분야에 몸담았던 탓인지 하나도 막힘없이 마치 이 누의 입에서 비단실이 나오듯이 이렇게 잘 풀어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물도 높게 막 앉아 계십시오.
예? 아니 물도 못 먹게 만들. 아니 박수 치면 일어나서 고맙다고 인사해야 되는데 한 병 더 주세요. 예. 아, 그래요? 이게 막걸리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데. 예, 하여간 오늘 이 자리에 참 모시기 어려웠습니다만은 오셔서 정말 막힘없이 저희들의 그 외교 문제와 현재 처해 있는 우리들의 상황을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여기 무대에 나오셔서 함께 같이 사진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예.